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요즘 무척 덥습니다. 덥죠. 이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여름 휴가 떠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도 여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중에서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전투들만 모아 봤습니다. 레전드 배틀 라이벌전. 여러분 토크멘터리 전쟁사 여름 특집. 매회 전쟁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던 전설의 전투들을 다시 만나본다. 라이벌 매치 레전드 배틀. 동방의 강국 고구려와 수나라의 피할 수 없는 승부. 100만 대군에 대적하라. 수나라는 100만 대군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상상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숫자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물론 수가 강세한 게 이긴다라는 걸로 바로 직결되진 않지만 이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해서 사실 수나라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고구려 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그때 당시에 고구려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러게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 기록을 지금 믿을 수가 없고 계산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말을 안 할게요.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 이 100만 대군이 왔을 때 고구려 군대 인원은 몇 명 정도였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저 박사님 뭐 알고 계신 건 기록이 있으시죠? 없어요. 기록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이렇게 강성하고 융성했던 이 나라의 기록이 여기서 참 미리 오해가 없게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옛날에 책 썼더니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가지고 선생님은 왜 우리 측 기록을 인용 안 하고 중국 측 기록만 이렇게 열심히 인용하십니까? 삼국사기 기록 자체가 중국 사료예요. 이게 무슨 사대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록이 남아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사료를 보고 현실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사료를 통해서 보는 전쟁이다. 아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수나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기 화면 지도에 나오지만 이 전쟁을 알려면 대체로 3개의 방어선을 뚫어야 돼요. 첫 번째가 그 요하 방어선이고요. 거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쭉 무인지경이 나오면서 되게 압록강에서 걸려요. 거기가 되게 2차 방어선입니다. 거기를 통과하면은 대체로 평양까지 와요. 평양이 또 대단한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 3번의 라인을 뚫어야 되는데 1차 방어선은 요하를 먼저 돌파해야 되는데 요하가 그 당시 굉장히 진창이어서 옛날에 진창이면 말들이 죽어나거든요. 굉장히 고생해요. 몇십 킬로가 진창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떻든 요하를 건너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구려군하고 수나라군이 붙어요. 근데 고구려군도 대단한 게 그걸 정면으로 붙어요, 자고. 물론 뭐 도하군은 강변에서 막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수나라군은 선발대가 패전합니다. 대패하죠. 지휘관이 죽고 그 유명한 장수들이 죽을 전사할 정도로. 수나라가요? 네, 그렇게 수적으로 강한데? 그렇죠. 이때 고대 전쟁 당시에 숫자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100만이라고 했을 때 수나라 군사가 전투 병력이 한 30만, 나머지가 70%가 치중 병력이라고, 즉 수송 병력이라고 보급 부대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보급 부대가 보급량을 훨씬 더 빨리 소모해야 돼요. 아이고. 전투 부대가 보급품을 소모해야 되는데 보급 부대가 보급품을 자체적으로 소모를 더 빨리 해버린다. 이 시간과의 전쟁인데 수도가 지금의 서안 낙양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데만 6개월 1년 걸려요. 돌아가는 시간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양자가 직접 왔거든요. 네. 황제가 지금 수도를 비우고 무한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방에 있는 부대보다 더 많은 부대를 원정으로 내보내잖아요. 원정군 사령관이 마음 따로 먹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해군할 수 있잖아. 역사에서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대병력을 동원하면 황제가 같이 가야 돼요. 황제가 같이 가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수양제가 히틀러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같이 친정을 해도 황제가 뒤편에 물러나 있고 전권을 지휘관한테 줘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되는데 수양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일이 보고 하나를 다 나한테 결제 맞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나라군 지휘관들이
어떤 그 자기 마음대로 전술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 결제를 받고 전술을 해야 되니까. 히틀러도 똑같았거든요.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에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독일군 장군들한테 부대 이동하는 거 하나까지 나한테 다 결제 맡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술적인 어떤 유연성이 없어지니까 독일군이 그때 또 고생을 했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처음엔 좀 맡기려고 했어요. 안 깨지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성을 하나만 공격한 게 아니라 동시 공격해야 되잖아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여러 군데를 찔렀는데 성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요동성 전투는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2번이나 치렀다고 하는데 이걸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뭔가요? 우리가 예전에 비잔티움 하면서 테오도시우스 성벽 봤을 때 회자가 이렇게 파여 있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군도 요동성 바깥쪽에 회자를 팠어요. 왜 고구려군이 이렇게 했냐면 수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이 성벽에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이걸 알았었거든요. 수나라군이 제가 무기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공속무기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역할을 못했던 게 성벽에 가까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투석기만 하고 돌만 날리고 했거든요. 근데 성벽 한쪽이 허물어지면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네. 고구려군이 이걸 정말 잘했어요. 무너지면 한두 시간 안에 다 고쳐내요. 요동성을 놓고 보면은 해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평지성이에요. 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성벽에 비하면 솔직히 말해서 작고 방어 시설도 간략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엄청난 공격을 이겨내거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방어전이라는 건 사람이 지켜야 돼요. 성벽에 사람이 있으면 함락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도망가거나 방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결국 뚫리게 성은 되죠. 뚫리는 거죠. 끝까지 단합해서 지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지켜온 힘이에요. 또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게 활. 이 고구려의 이 복합궁이라는 게 보통 복합궁하고 나무활하고 붙으면 2배? 단궁에 비해서 훨씬 그 장력이 세기 때문에 사거리가 한 2배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활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맞춘다고. 게다가 그때 당시에 또 고구려의 철 기술이 좋으니까 화살촉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고구려군 화살이 훨씬 좋았어요. 특히 화살 쪽이 훨씬 견고하고 길었대요. 그래서 맞으면 갑옷도 뚫고 들어가고 치명상이 입힐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밑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활보다 훨씬 강하니까 이 방어선을 충분히 뚫고 공격을 했을 수 제가 있었거든요. 생각하기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을 때 한 가지 또 부작용이 뭐냐면 기습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하루에 1개 군단씩 출발시키니까 40일이 걸렸다잖아요. 왜냐하면 또 탁군에서 집결해서 또 그렇죠. 요동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탁군에 고구려군 첩자가 없었겠냐? 그러니까요.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가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 요동성 안에 식량이건 무기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식량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식량 털어지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수성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식량이잖아요. 무려 3개월간을 방어를 하는데 그 3개월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옛날 공성전이나 이렇게 어떤 지구전을 할 때는요, 우리는 그냥 오래 버티고 병력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수성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안에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원병은 안 오고 적은 계속 오는구나라는 이 공포감이 계속 쌓여. 맞아요. 전에도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떠냐면 누군가가 먼저 도망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다 단결을 하죠. 그런데 앞에서 싸우던 사람 전사하고 용감하게 싸우던 사람 전사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우리 중에 잘 싸운 애 죽었고. 그렇게 되면은 겁이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누가 먼저 빠지고 구멍이 나는 순간 뚫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공포가 더 심했던 게 뭐냐면 성벽에 올라가서 적군을 바라봤는데 적군의 대열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요. 몇십만 어디까지야 이게. 그치. 그래도 지구전은 적이 말라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합이 안 되는 거나 질이 고르지 않은 군대는 일주일 만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요. 최고의 군대는 전멸할 때까지 구멍이 안 나요. 그게 최고의 군대예요. 그래서 3개월을 버텼다는 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단결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한 개의 성도 안 열어줬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고구려가 아무리 인구가 그렇게 많았을 리가 없거든. 그러면 성마다 엄청난 군대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버텼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수나라가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수나라가 많이 당황해서 다른 곳도 이제 한번 이제 많이 건드렸죠. 이제 수나라가 여기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뚫지 못하는 유동성을 여기서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접 평양성으로 가자. 다이렉트로 수도를 노려보자. 예, 그래서 이때 평양성 공략에는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도 같이 가죠. 오. 수군도 같이 가요. 근데 수군이 이제 내호화가 상륙을 해서 육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 네네. 기다려야 되는데 수군이니까. 안 기다리고 어. 먼저 공격을 해요. 수군이. 예. 항상 모든 전쟁은 말 안 듣는 애 하나가 더군다나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양제가 30만의 별동대를 평양성에 보냈다고 하는데 전 이 30만도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게 총 전투 병력이 30만인데 아마 전투 부대를 보냈다는 예. 뜻이겠죠. 근데 이 전투 부대가 평양성까지 도보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100일 동안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보급품을 병사 혼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갑옷, 100일이요? 예, 갑옷, 모든 무기 같은 게 아마 당시로만 해도 한 25kg가 넘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100일치 식량을 자기가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못해도 50kg는 넘지 않았을까? 무게가. 와, 이거를 거의 사람 한 명을 지고 예, 가는 이걸 거네요. 지고 평양성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는 병사들도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수나라야 어찌 됐든 간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평양이 함락되면은 이거 수도가 함락되는 그렇죠. 거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 평양성에 수나라군이 도착하니까 고구려도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요동성이나 이런 쪽이 독립적으로 고립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평양성은 그때 수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함락이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참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까지 오시면서 무거우니까 식량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버리고 아, 식량 버리면 뭐라고 그랬냐면 장교들이 야 너는 식량 버리면 처형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밤에 몰래 땅을 파고 식량을 묻어놓고 와. 이 전략이 사실 나중에 한국 전쟁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평야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쭉 가서 거점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근데 산이면요 모든 산을 다 점령해야 돼요. 고구려의 작전은 뭐냐면 산성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 거기 있는 군대가 나와서 뒤에 후방에 보급로를 습격한다고요. 네. 그 고구려군이 그걸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성을 하나하나 떨고 가야 되는데 성을 하나하나 떨구다 보면 한두 끝. 하세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작전이 뭐냐면 무시하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전격전 이론 비슷한 것이고 몽고군이 했던 그건데 얘네는 기병이 아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동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성공했으면요 역사책에 이만큼 그렇죠. 나올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게 보병을 가지고 시도한 전격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현지 조달로 간다라는 거듭 말씀대로 보병이 그게 되냐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숫자상으로 사실 고구려와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성 근처에 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때 또 우리의 또 걸출하신 또 영웅이 한 분 계시죠? 아, 예. 을지문덕 장군께서 이제 지휘를 하시는데 사실 허준 씨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둘로 나누죠. 압록강 상류, 그다음에 대동강 하구 쪽으로 군대를 둘로 나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한 군대가 뚫리면 끝이에요. 저쪽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다 보여준 상태에서 지금 왔고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다 지금 낸 상태예요. 누가 카드를 뒤집어서 잭팟이 터지냐 그게 문제였죠. 전술에서 제일 문제가 한쪽이 뭐 아니면 도 전술을 쓰면요 어쩔 수 없이 방어도 뭐 아니면 도로 가야 돼요. 이게 좀 골치 아파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그러면 어차피 수비도 죽기 살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얘들은 어차피 식량도 없고 이제 여기서 성 함락해서 여기서 털어먹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별동대가 평양성까지 와서 가장 별동대가 기대한 건 뭐였냐면 내호가 끌고 왔던 수군을 만나서 식량을 얻는 거야. 아, 근데 어설프게 평양성을 한번 공략을 하다가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도 별로 가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와서 야 우리도 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오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군은 수군을 만나지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정말 굶어 죽어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나라가 요때까지 운이 좋은 거지. 그렇죠. 만약에 내호아가 끝까지 육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했으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 그렇지. 오. 왜냐면 지치고 힘든 육군이 도착했는데 자 먹이를 줄게 하고 왔는데 그런데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제때 온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문제. 지휘관이 뭔가 풀리는구나.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들이 못한 건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아 고구려군이 제대로 되어 네네네. 있죠. 일단 붙어서 한번 깨져줘요. 아, 깨져 준 거예요? 일부러 깨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구려군은 이거를 막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날 또 전투를 벌이는데 성문에서 싸우다가 성문으로 막 깨져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전이었던 게 분명한 게 정말 잘 싸우다가 다음날 갑자기 못 싸우면 의심해봐야죠. 성문 앞에서 싸우다가 도망을 치는데 가끔 훈련 안 된 군대는요 도망갈 때 아군을 받아주려고 성문을 열어요. 네. 그때 엉키면 적군이 따라 들어와요. 그렇죠. 요 찬스가 이게 기가 막힌 찬스거든요. 그렇죠. 들어갔더니 평양시가가 비어 있고 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오와 부대가 약탈을 시작해요. 바로 흩어져서. 그때 성 안에 고구려 철기병이 매복하고 있어요. 또 영유왕이 그때 태자였는데 직접 자기가 지휘하는 많지도 않아요. 한 500명? 근데 우리 한 기사 500 500명이면 한 500 살아생거 10,000명도 깼다고. 그러니까 이 500명이 튀어나와서 쓸어버린 거예요. 네호와의 군대는 수군이었기 때문에 중무장한 그렇죠. 병력이 아니에요. 수군은 아예 갑옷을 잘 안 입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이게 몽골군이 했던 망구다이의 원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져서 끌어들인 다음에 박살내고. 아니 근데 이 계기로 인해서 수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은 군대가 조금 사기가 확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네오와가 떠나버려요. 아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이겼으면은 선박에서 버틸 수가 있는데요. 못 버티고 가버려요. 그 정도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괴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의 전투 병력은 거의 괴멸되고 항해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만 남아 있어. 그 사람들은 전투에 참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배를 또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평양까지. 그 타이밍에 이제 육군들이 아 진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육군들은? 이제 육군도 이제 싸우는데 이미 여기서 또 지쳤잖아요. 고구려군이 또 전형적인 또 망구다이를 펼쳐줘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군의 전술도 사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식량을 가지고 온 해군을 없애고 육군은 최대한 끌어들여서 괴멸을 시켜야 2차 침공을 못 하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수군이 깨졌다라는 걸 압록강에서 들었다 쳐요. 그리고 그냥 돌아갔으면 더 다음에 강해져서 오겠죠. 다음에 또 오죠. 그렇죠. 게다가 조선은 이런 땅이야라고 네, 조선이 알고 포도는 점점 이런 땅이야. 세지거든.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하셨다라는 그 말이 퇴각하고 항복하고 나가는 왜군도 하나도 살려놓지 말아라. 왜? 이놈들이 가면 다시 적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고구려도 그 옛날에도 알고 있었던 거네요. 싸울 때는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살 얘기 많이 했지만 옛날 전쟁이 중요한 게 옛날에는 사람이 제일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통째로 묻고 죽이고 하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최정의 고구려군 추격대가 몰래 따라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 유명한 살수에 이제 다르게 되죠. 드디어 나오네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을 이 역사. 아니 근데 이 사실 어렸을 때 배운 역사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은 정말 공부 안 하는 학생. 진짜 공부 안 하지 않은 이상은 모를 수가 없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는 이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이게 진짜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살소 대첩에서 그 수공으로 이걸 막았다 터뜨렸다고 네. 하는데 이게 살수가 뭐 청천강이 아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조그만 하천을 막았다 터뜨린들 몇 명이나 다치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수공이 되려면 본류를 막 뭐 대동강이든 청천강이든 네네. 압록강이든 막아야 되는데 그걸 옛날에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술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통합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하천 못 막아요. 그러니까 나무 말뚝과 가죽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정말 신이어야 돼요. 10년 후에 몇 월 며칠에 수나라군이 여기를 통과할 거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작업을 뚝을 쌓아서. 해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웃기는 건 터틀에서 쏟아지는 건 요 앞이고요. 물도 오는데 시간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한 10년 전부터 준비된 타이밍으로 하루 전에 터틀 말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이 몇십만 명의 대병력을 강 기슭에서 한꺼번에 물로 쓸어내야 된다면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댐 하나를 폭탄을 장치해서 탕 터뜨려서 한꺼번에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과장되거나 잘못 왜곡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완벽한 선멸전이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은 거는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시 기록에도 수긍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전쟁이 그렇잖아. 뭐 굶주린 적을 팼다거나 이런 거 좀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한국에서 반복되는 게 수긍이에요. 쉽게 말해서 화공과 수공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 한 번으로 많이 죽일 수 있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알렉산더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물 건너고 있을 때,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중간에 공격하면 좋아요. 네. 근데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도강 중간에 양쪽에서 양 안에서 고구려군이 대기하고 있다가 몰래 쫓아가던 고구려의 특공대가 강을 도하기 시작할 때 협공을 아니요, 특공대도 필요 없고 원래 전술의 기본이 강을 건널 때는 군대가 분리가 돼요. 모든 전술의 기본이 분리하고 쳐라. 병력이 반으로 가려면 전투력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5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공격받는 쪽은 뭐냐면 돌아서서 저항을 하냐 아니에요. 강물에 뛰어들어서 도망가는 계속 강 쪽으로만 뛰게 되는군요. 당시 기록에 보면은 갑자기 고구려의 대군이 나타나서 쓸어버리잖아요. 공항에 빠지면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계속 쫓아가면서 선멸이. 그렇게 한 번에 된 거 기록이 너무 이제 단순하니까 그런데 기록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공항에 나서 그냥 막 뛰다가 다 죽었다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국경까지도 꽤 멀잖아요. 멀죠. 계속해서 지속적인 추격전을 예. 했었을 거고 그리고 고구려군이 지역에서 중간에 매복하고 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같아요. 통과를 다 그냥 통과해서 왔으니 갈 땐 다 걸리게 되겠네요. 레이전드 배틀 두 번째. 이슬람의 영웅과 제대로 된 유럽 군대가 붙었다. 사자왕 리처드와 이슬람 살라딘의 대결. 예루살렘 함락은 유럽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 교황이던 우르바누스 3세가 뭐 그 충격 때문에 죽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된 그레고리오 8세가 대대적인 십자군 호소를 합니다.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그냥 십자군이 와라가 아니라 십자군에 올 사람 오고 참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와 금식으로 후원해라. 이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가 되자. 이런 식으로 대성전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결같은 선동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사악한 야만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피를 탐하고 칼로서 신성한 장소를 모독했습니다. 성지에서 우리 형제들을 몰아냈다. 아닌데 살라딘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살라딘 얘기도 들어봐요. 그것도 또 꽤 충격을 줬어요. 저런 왕이 있구나. 그럼 전 유럽인이 좀 똘똘 뭉치게 되나요? 그 역사에 일이 없던 일이 벌어지는데 하여간 유럽의 최강자는 영국과 프랑스잖아요. 그쵸. 그때 전쟁 중이었거든요. 근데 휴전을 해요. 그 둘이요? 좀 복잡한데 하여간 휴전을 해요. 어. 그리고 교황 앞에 서약을 해요. 전쟁을 그치고 가겠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이게 좀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 성지를 회복하고 성전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종교성이 어땠든 간에 사회에 엄청난 명분이 되는 건 확실한 시대예요. 우리는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왕이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리적인 명분도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게 네. 왕쯤 되면 이유 없이 참전하지 않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거죠. 교황은 자기 세력 확대를 위해서 십자군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 살라딘은 이거 제국을 통합하려면 역시 성전이 최고야. 그게 이제 유럽의 국왕들도 이제 보니까 이때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봉건 영주들 간에 이게 정말 이합집산이거든요. 이걸 하나로 모아서 내가 국왕이라는 국가를 만들려면 역시 십자군만큼 좋은 게 없구나. 또 왜 전쟁을 하면 사회가 통합이 되고 적과 아군이 분명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유례 없이 유럽의 최고의 국왕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왕이 참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도 대단한 세력들이 왔어요. 꽤 큰 백작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상 유례 없는 조직화되고 거대한 십자군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국왕에 참여하면은 굉장히 십자군의 판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하면 리차드 1세잖아요. 네. 리차드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정의 성패는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부분 영주가 또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영국 아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지나 사유재산을 매각을 해요. 어허. 심지어 통치권까지 매각을 해서 돈을 있는 대로 긁어먹어요. 어. 그래서 무려 14개월간 준비를 한 다음에 떠납니다.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그쵸. 십자군 원정함은 약간 주먹구구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지. 그야말로 통제가 가능했던 십자군입니다. 통제가 가능했다는 건 조직력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죠. 그 이제까지의 주먹구구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조직과 통솔이 잘 되는 그야말로 정규군이었습니다. 훈련이 잘 된 정규군. 더군다나 리더도 훌륭했던. 살라딘께서도 또 이제 엄청난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진짜 전쟁이 벌어져요. 살라딘은 살라딘대로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전쟁에서 패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렇죠. 살라딘은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구도 더 이상 이슬람 군대를 모을 수 없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디아나 아나운서께서 항상 자주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태양은 있었어. 없다. 이게 바로 그 상황이죠. 이제 둘은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십자군 전쟁상 가장 뛰어난 지휘관과 가장 많은 병력과 가장 잘 조직된 이제 비로소 정규군 비스무리해진 군대 간의 진짜 전쟁이 벌어집니다. 리차드의 군대가 네.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해안가에서 진격로를 확보하면서 가는데 이 진격로를 확보하면서 가는 방식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대단히 조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내륙 쪽으로 보병대를 배치해서 엄호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병을 배치하고요. 가장 해안선 안쪽에는 수송부대를 배치해서 삼중으로 방어된 그 진영을 짜서 갑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차드의 군대는 함대가 있었다고. 함대가 상당수의 보급품을 싣고서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보이는 바다 쪽으로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리차드는 처음에 출정할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재정의 든든함도 필요했었고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급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걸 그렇죠. 정확히 중세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연대주의만 한 거지. 사단장이 없는 나라였다고. 전쟁 규모가 작아지니까. 근데 이제 군단 전쟁 그런 규모의 전쟁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규모 컨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살라딘의 군대는 이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뒤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소에서 이 컨보이 대열을 경멸시키려고 했었죠. 바로 이 전투가 사상 최대의 전투가 됩니다. 흥미로워. 그 지금까지 사라센인들은 늘 전술로 이겼다는 게 이 봉건 영주 기사단들은 지 눈앞에 적만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존심은 또 그렇게 세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적이 공격하는데 손 못 쓰고 맞아 죽었어. 이거는 치욕 중에 치욕인 거예요. 근데 적을 쫓아가서 다가 죽었어. 이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수비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전쟁이 되겠냐고요. 앞에서 좀 이렇게 도발을 하면 그냥 쫓아가요. 그런데 쫓아가도 못 잡아요. 걔들 말이 빠르고 경무장이잖아. 그냥 쫓아만 가는 거야. 그러면 부대와 부대 사이에 공간이 탁 나죠. 그렇죠. 그 틈에 들어와서 보병, 궁수, 보급품 이런 거 싹 쓸어버려요. 하루만 지나면 배고파서 쓰러져요. 그런데 리차드가 이 야파로 갈 때 맨 앞에는 템플 기사단을 세우고 맨 뒤에는 구호 기사단을 세웠어요. 이것도 재미난 게 그래도 템플보다는 구호 기사단이 뭐랄까 좀 말도 잘 듣고 조금 신앙이 조금 독실하고 좀 아니 좀 치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템플은 조금 이렇게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거든요. 전투적. 그러니까 앞에 세우고 뒤에 세우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수많은 기사들 요즘 뭐 플랑드르군 뭐 연합부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영국군 부대들을 기병대 둘, 보병대 5개로 만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박아요. 왜냐하면 좀 훈련된 애가 있어야 옆에 애들도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박아서 이 하나의 대형이 이제 리차드의 명령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구성을 해놓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이야기만 들어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십자군 그 군대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요. 확실히 이제 리차드의 그 딱 지휘가 없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예전에는 그게 뭐예요? 말하지 십자군 않아도 원정대에서 십자군 군대. 정규 군대가 된 오, 느낌입니다. 맞아요. 아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드디어 십자군 3차 원정에서의 최대의 전투, 아르스프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르스프 그 앞에 숲에서 살라딘의 기병이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라딘 기병의 특징이 뭐냐면 궁병이잖아요. 군기병이잖아요.
끊임없이 활을 쏘면서 괴롭혀요. 자, 근데 보통 때 같았으면 이게 전열이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원래 콘보이의 가장 취약한 점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라크 전쟁 때도 콘보이가 많은 그 게릴라들의 습격을 받았는데 성공적인 방어는 일단은 차량을 멈추고 하차 전투를 해서 적을 물리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1차 공격을 흡수하고. 근데 여기서 지 살겠다고 이리저리 도망가면 그때부터 다 전멸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전열이 흩어지지 않아요. 와. 심지어 어떤 십자군은 10발이 넘는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열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아, 계속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템플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나 뛰쳐나가서 싸우고 싶어 계속 이랬어요. 근데 리차드가 극구 뜯어말려. 보통 때 같은 거 화살 쏘면 나오거든.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거의 몸을 맞대고 인간 방벽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되니까 살라딘도 위기감을 느껴서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해요. 직접 공격해라. 그런데 직접 공격도 죽이는 게 아니라 또 구멍을 내는 거잖아요. 곤봉 같은 걸 가져왔대요. 클럽이라고 네. 그래서 후드로 패기, 이제 근접전은 안 했었는데 다가와서 후드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군은 하면은 공격 나가야 되는데 네. 대형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말 타고 가는데 와서 몽둥이로 후드로 패는 거야. 근데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계속해서 맞고만 있지? 그럼 그 의미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리처드가 생각한 건 딱 하나예요. 적의 첫 번째 공격의 예봉을 꺾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측에서 자기네 공격이 안 먹히게 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급격하게 사이가 떨어집니다. 흔들리겠죠. 그때부터는 모든 공격 측의 작전이 어그러져요. 바로 그때가 결정적 반격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전술적으로 중요한데 멀리서 화살을 쏘잖아요. 이거를 십자군이 쫓아가면 절대 못 따라잡아요. 아, 네네. 결국 도망가는 애들 추격하다 보면 도망가는 애들을 쫓아서 군대가 분산되게 돼 있어요. 군대는 분산되면 끝이거든. 그러면 말려드는 거예요. 리차드도 이제 거의 끝까지 왔을 때 못 참고 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반격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이슬람 군대가 가까이 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짓밟는 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 있는 곳까지 일단 오게 했으니.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십자군이 모기 때 쫓듯이 나가는 게 아니라 딱 기사단이 대열을 지고 세 방향으로 좌중우 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나눠서 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처럼 기사단이 뚫고 들어가서 쭉 뚫고 들어가잖아요. 세 방향에서 뚫고 들어간 다음에 뒤를 막아버려요. 그럼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보병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군의 특히 백병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 아랍군 기록에 보면 이게 사실 군기병을 공격했으면 끌고 가버리면 되는데 네. 딱 그렇게 나오는 순간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대형을 유지하고 좌우 세 방향으로 쓰는 걸 보고 아차 큰일 났다. 이건 못 당한다. 그래서 얘는 벌써 튀었대더라고. 그랬더니 거기까지 밀려드는데 십자군이 조직적인 반격을 하면서 이슬람 군대를 쓸어버리는데 역사상 처음이죠. 이런 식으로 이슬람군을 몰살시킨 적은 처음이에요.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에서 벌어진 최악의 세계 전쟁, 세계 2차 대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낳은 2차 대전의 레전드 배틀, 전설의 전투들을 다시 만나본다. 2차 대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영국군, 미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는 그렇죠. 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일단 영화에서 그것만 봤거든요. 맞아요. 사실 2차 대전에서 가장 치열했고 가장 잔인했던 전투는 독소전이었어요. 맞습니다. 레닌의 후계자임을 자처했던 스탈린은 레닌이 사망하자 정적들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절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한 스탈린의 칼날은 당과 군부로 향했다. 수많은 지휘관들이 처형당하고 수용소에 갇히면서 소련군의 지휘 체계는 뿌리째 흔들렸고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힌 소수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등 만행과 학살을 이어갔다. 강철을 뜻하는 스탈린이라는 이름처럼 대숙청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4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은 피해 독재자로 군림하게 된다. 소련이 이런 상황이든 말든 간에 결국에는 1941년 6월에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어떤 작전이었나요? 이른바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죠. 바르바로사가 누구냐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프리드리 1세 별명이었죠. 붉은 수염이라고. 그런데 이때 뭐 독일군뿐만 아니었고 루마니아군, 체코군, 핀란드군, 심지어 이탈리아군까지 참전을 합니다. 거의 300만에 달하는 대병력이 일거에 소련으로 밀고 들어가죠. 세 방향, 북부 집단군, 그다음에 중부 집단군, 그다음 남부 집단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죠. 이제 북부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레닌그라드 쪽으로 가고요. 중부 집단군은 최종 목표가 모스크바였어요. 그다음에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하고 코카서스 지방 그쪽 자원지대로 갔었습니다. 사실 히틀러가 이 출발하면서 했던 말이 나는 나폴레옹을 답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사실은 그 지형이나 날씨나 여러 가지를 간과했다가 정말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딱 하고 출발했는데 똑같이 했다면서요. 그냥 한마디로 나폴레옹이 했던 모든 실수를 다 답습하죠. 입에 달고 살았다는데 나도 나폴레옹처럼 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배울 때 이게 보편적인 실수인데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만 하지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천재 중에 천재라는 나폴레옹이 왜 그런 짓들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분석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6월에 출발한 게 결정적인 치명타였거든요. 그래 난 5월에 출발할 거야. 근데 왜 6월에 출발했는지를 안 본 거예요. 나폴레옹은 6월에 출발하려고 했나? 전 유럽 군대를 모아서 가거든요. 이게 사실 독일군만 간 게 아니고 나폴레옹도 프랑스군만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유럽의 도로 사정에서 모을 내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6월 달에 갔어요. 히틀러도 나는 일찍 갈 거야 모았더니 똑같이 안 오는 거야. 비 내려 결국 6월에 출발하죠. 겨울 준비, 우린 빨리 갈 거니까 동계 장비 준비 안 해도 돼. 생산도 안 해놓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또 역사에서 배우지 않은 건데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군이 실수한 게 그 넓은 땅을 점령할 때는 전략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그렇죠. 거예요. 저 지도에 나오지만 저거 3번의 변경 끝에 나온 건데 처음에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모스크바로 치고 일부를 보내서 유전을 친다. 그랬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 레닌그라드로 올라간다. 그게 도대체 군대를 잡겠다는 거냐, 도시를 잡겠다는 거냐, 영국군이 방황했던 그대로 한 거예요. 맞아요. 소련 포로를 잡을 거냐, 도시를 점령할 거냐 갖고 우왕좌왕. 그럼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일단 저거 점령하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토끼 쫓다가 쥐 쫓다가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니까 우왕좌왕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규모 작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때까지 제대로 된 주공 방향이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처음 계획은 오직 모스크바 직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독일군 전략의 80%가 한나에 뭉쳐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탈린이든 히틀러든 간에 군부가 하나로 집결하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저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죠? 네. 중부 집단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는 돌아오겠다 하면 남부나 북부 군단이 견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로 갔다가 걔들이 소련하고 강화하고 뒤돌아오면 히틀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른 게 아마 제일 중요한 원인일 거예요. 지는 온갖 소리 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든지 체제가 건강하지 않은 국가는 전략보다 정치가 앞서게 돼요. 거기서 모든 비극이 발생하죠. 맞아. 그렇다면 이 초반에 독일의 정가는 좀 어땠나요? 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개전 첫날 거의 소련 공군의 전투기 1,500대 정도가 지상에서 파괴됩니다. 독일 공군에 의해서. 그래서 독일 공군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이거 어린애 팔 비트는 것보다 더 쉽다. 어머. 뭐 이렇게 했고요. 왜 그다음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전혀 준비가 안 그러니까 소련은 이때 당시에는 스탈린이 집권을 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지 외적, 양적, 질적이 강화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일은 어마어마한 질적 성장을 해 있는 가운데 양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이곳 저곳에 군대를 가지고 이제 밀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건 뭐 중학생과 유치원생의 싸움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군이 가는데 계속해서 포로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포로가 거의 한 300만 정도 돼요. 아니 300만 명이 쳐들어갔는데 300만 명이 포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350만이 그러니까 이게 포로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를 먹일 수가 안 그래도 물자가 부족했던.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련군의 특징이 뭐였냐면 항복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다. 총 다 한 곳에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독일군은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밥 주세요. 또 하나 어느 정도였냐면 많은 소련군 포로들 중에서 반공주의를 가지고 있던 소련군 포로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아, 독일에서요? 예. 오. 자유 러시아 군단이라고 해서 ROA라고 해서 2개 사단 정도의
정규군을 편입을 시켜요. 와. 여기 사단장이 누구냐면 소련군 장군, 유명한 장군이에요. 블라소프 중장이라고. 이 사람이 이 ROA 사단장이에요. 아니 그럼 근데 독일을 위해 싸우는 예. 거예요? 근데 스탈린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렇게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간 것은 이 명령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던 그렇지. 거지. 스탈린은 결코 녹록치 않은 사람인데요.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스타프카 명령이라고 아주 악명 높은 명령이 나오는데 적한테 포로가 되면은 반역 행위로 인정한다. 싸우다가 잡혀도 예, 탈출해서 돌아와도 범죄자로 처벌해요. 돌아갈 수도 없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포로가 되느니 죽어라. 예, 가족들한테까지 배급을 다 끊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배급이 끊기고 이 국민권 박탈당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냥 가족한테 연좌를 시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농민이잖아요. 농민들은 가족을 위해 싸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탈출해 와도 죄수 부대로 만들어가지고 지뢰 치우는 거라든가 이런 거 아직 총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에 그 소련군이 깨질 때 스탈린 그 아들도 잡혀요, 포로로. 그럼 가족 이제 스탈린 배급 끊어야지 그러면. 그렇죠. 어. 스탈린이 그걸 또 노발대발해요. 이놈 자살할 거지 왜 잡혔냐. 근데 어쨌든 자기 그 아들인데. 독일군이 포로 교환하자고 그랬더니 절대 응하지 않죠. 그건 죄수다. 예, 그래서 아들이 포로 수용소에 전기 철조망에 뛰어들어가 자살합니다. 자, 소련의 전쟁에 온 주커프, 모스크바 공방전. 이때부터는 독일군이 소련군을 슬슬 이거 만만한 애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다면서요. 독일군이 이제 모스크바 근방까지 구데리안 부대가 갔는데 한 100km, 200km 정도 남기고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보급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게 문제면 농사 짓긴 좋은 땅이거든요. 그 고운 흙. 네네. 이 고운 흙이 비가 오면 진창이 진창이 되고 되죠. 중요한 건 추우면 이게 또 엔진 오일 안 먹죠. 그렇지, 얼어버리고. 가설. 그러니까 뭐 추워도 고생, 비 와도 고생, 따뜻해도 고생인데 독일군이 그때부터 이제 고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소련군이 계속 올 뿐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대는 맞았는데 처음에는 맞을만한데 했는데 가면 갈수록 펀치가 세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훈련도 잘 돼 있고 장비도 좋고 그래서 독일군 병사들이 이런 말을 하죠. 처음 출발할 때 우리 수준이면 이까짓 거 모스크바 함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병사도 죽고 무기도 없고 근데 소련군 애들은 계속 강해지고 이제는 우리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됐다. 그러니 이제 어떡하는 말이냐라고 이제 병사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 독일군 장군이 자기 일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전쟁이 될수록 우리는 계속 우리 보급선에서 멀어지는데 소련군은 계속해서 자기 보급선에서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유리한 건가? 라고 자기 일기에 써놔요. 왜 영화도 반전이 있으면 갑자기 재밌어지잖아요. 사실 초반에 이야기를 들었을 땐 금방 끝나겠구나, 이제 독일이 당연히 이기겠구나 했는데 이제부터 점점점 이야기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공방전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한 독일군의 병력이 왜 분산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병력의 60% 정도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게 네. 돼 있었는데 레닌그라드로 거의 40% 이상이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일 쓸데없는데 제일 많이 갔고 남은 절반이 중앙하고 남부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구데리안 보고 가라고 하니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시베리아에서 40개 사단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도 빨리 갔으면 어떻게 모스크바를 점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디까지 갔냐면 한 20km쯤 가서 최선두 부대가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 모스크바의 그 크레물린 붕에 네. 반짝이는 지붕을 봤네 안 봤네 뭐 그러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본부에 있는 사령관들은 자꾸 이상한 작전을 명령을 해요. 뭐 저기 우측에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뭐 또 전격전으로 들어가서 휘 감아라 막 이러는데 구데리아는 이제 탱크도 없고 뭐도 없는데 뭘 휘감아요. 히틀러가 처음부터 중앙에다 병력을 안 뒀던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네. 두 번째는 적병력이 오기 시작하는데도 쉽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 세 번째 구데리안이 그래서 포기하고 차라리 여기서 방어진을 쳐서 공격해오는 러시아군을 섬멸하고 소모전을 네. 다시 이제 움직이게 됐을 때 가자. 그러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그냥 싸워라.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게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를 종합한 결과 히틀러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독일군의 300만 군대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군대지만 저 넓은 러시아 땅에 뿌려놓으면 한 줌 모래 뿌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병력도 병력이지만 이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전쟁 이야기를 할 때 장기전이 이어질수록 가장 중요한 게
보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병력도 병력이지만 결국에는 독일군한테는 이 보급이 끊기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데리안이 요청을 하죠.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좀 동계 장비와 동계 피복 이런 걸 좀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히틀러가 노해요. 아니 이게 그런가? 아니 겨울이 돼서 추우니까 동계 물품을 줘라. 근데 왜 거절을 해요? 한 달 있으면 작전 끝날 거니까 동계 장비 줄 필요 없어. 빨리 한 달 안에 작전 끝내.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구데리안은 환장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때 히틀러는 어디에 있었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 베를린. 따뜻한 남쪽 남쪽 나라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소세지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시. 앞으로 도망가기라는 건데 무조건 보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진격해서 모스크바로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진격하는 걸 앞으로 도망가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군 피복 창고에서 한 몇백만 벌의 프랑스군 내복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그때 좀 시의적절하게 보내주기만 했어도 정말 괜찮았을 텐데 나중에 독일군 동사자가 몇십만 명이 나오거든요. 아유, 아이고야. 어떡해. 또 하나 같이 독일군하고 참가했던 뭐 루마니아나 이태리 군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때부터 탈영병이 급속하게 나와요. 특히 이탈리아군 탈영병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성 지방에서 있었던 병사들이잖아요. 러시아에서 이런 혹한을 처음 겪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자꾸 이제 남부 쪽으로 탈영을 하는 거예요. 남부 쪽으로 탈영을 했다가 끝내 간 곳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방이죠. 아이고, 정말 많은 이탈리아. 정말 많이 정착을 했겠네요. 예,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많은 이탈리아군 탈영이에요, 탈영 이렇게 병사들이 네. 그 우크라이나에 정착을 합니다. 아 그렇죠. 정말 끔찍했던 전쟁이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력이 정말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은 모스크바 공방전도 히틀러와 스탈린 이 둘의 문제였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방전이란 말이 한 번씩 치고 맞는 거잖아요. 모스크바 공방전도 이제 독일이 진격이 멈추고 그 다음에 또 소련이 성급하게 반격을 했다가 깨지고 두 코스염 아저씨가 자기가 한번 이기면 네. 나 이제 전략가하고 막 밀어붙여요. 장군들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사단이 나요. 그럼 히틀러가 실수해서 소련군이 이기잖아요. 네. 그럼 스탈린이 그때부터 또 자기가 내 덕이야. 주코프 너도 나가. 그리고 그거 거부했다고 주코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공세. 그게 또 박살이 나요. 그럼 또 히틀러는 잠깐 아까 졌으니까 아이 안 되겠다. 부하들한테 맡기자. 그랬다가 또 이겨요. 이거 되네. 또 이제 자기가 그래서 이 두 아저씨들이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이기고 지면서 몇백만 명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 공방전을 결정적으로 소련한테 유리하게 했던 것도 역시 또 주코프였어요. 주코프가 판단하기에 독일군이 무너진 다음에 소련군이 반격을 했을 때 우리 소련군이 또 깨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보급 사정을 안 하고 막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코프가 전쟁이 가면 갈수록 공격의 탄력이 남아있을 때, 즉 보급선이 아직은 견고했을 때 공격을 멈춰요. 그래서 예비 부대를 모아서 다시 투입하고 이런 바이패스 작전 같은 걸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그때부터 독일군은 이제 완전히 충격과 공포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모스크바 공장전에서 실패한 다음에 히틀러가 결정적인 사고를 치는데 네. 35명의 사단장과 군단장을 잘라버려요. 아이고. 러시아가 처음에 소련이 그 짓을 했다가 네. 주코프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능력 위주로 소련군은 바뀌고 있었고 그 잘린 사람들 보면 구데리안부터 시작해서 쟁쟁한 유능한 장군. 독일의 최고 장군들은 다 후방으로 보내버리죠. 이러니까 이게 막판에 똑같은 실수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 히틀러라는 대단히 신경질적인 독재자의 이게 함정이었어요. 이때부터 장군들을 못 믿기 시작해요. 아이고 참. 이때부터는 히틀러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뭐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간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선 부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보고폰을 받는데조차 공식 문서를 날려야 돼요. 그 공식 문서가 사령부 본부까지 가야지 결재가 또 떨어져요. 얼마나 시간적 낭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군의 장점을 전부 다 갉아먹어버리는 결정을 계속해서 히틀러가 내려요. 독일군이 강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유능한 장교들을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빠르게 결정해서 그쵸. 움직일 수 있는. 딱딱딱. 근데 이거를 뭐 뒤집어 버렸으니 독일군의 장점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를 두고 펼쳐진 가장 잔인한 전투. 스탈린그라드가 지닌 상징성에 집착한 것으로 추측되는 히틀러의 명령. 독일군은 진격을 시작했고 스탈린 역시 소련군의 결사항전을 명한다.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공중폭격과 참혹한 시가전은 약 80일 동안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낳은 혈전이었다. 스탈린그라드가 독일군의 수중에 떨어지자
스탈린은 또다시 주코프를 소환했고 주코프는 상대적으로 약한 주변의 추축군을 기습해 독일군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맞선다. 외부 지원군은 스탈린그라드에 갇힌 독일군을 위한 보급품 공수와 구출 작전을 시도했지만 소련군의 견고한 포위망을 뚫지 못했고 결국 도간에 든 생쥐로 전락한 독일군이 항복하면서 이제 전쟁의 승기는 소련이 거머쥐게 된다. 모든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한 독일이 마지막으로 반격 작전을 꺼내든 게 바로 성체 작전이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름은 참 멋있는데 어쨌든 이 스탈린의 공세 때문에 독일군 방어선이 무너지는데 버티는 데도 있고 지는 데도 있으니까 이렇게 쑥 들어온 도립부가 생겨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독일군 전선이 전부 무너진 게 아니라 가운데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치고 들어가서 잘라버리면 이쪽에 들어온 도립부 애들은 그냥 몰살하겠죠. 그래서 이게 자르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히틀러가 실수하는 게 시기를 놓쳐요. 그랬더니 스탈린도 처음에 말 안 듣고 하다가 장군들 말을 들어가지고 그 돌파구에 당일로 들어올 테니까 방어전을 치기 시작하는데 전쟁사의 제일 철칙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쪽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소련군이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죽으려면 죽거든요. 그리고 공사, 이건 무기 없어도 하니까. 그러니까 진지 공사하고 진지에서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어선을 치고 거기 병세 들어가 있는데 히틀러가 우왕좌왕 하느라고 시기를 다 놓쳐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이게 붙였으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또 들어가라고 그러고. 거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굳어진 다음에 가위로 자르려니까 가위 날이 나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크루스크 전차전이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전차전이 벌어지고 또 대량 학살극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사망자 숫자로 보면은 독일군이 이겼고 전술 전략적으로 보면 소련군의 승리죠. 크루스크 전투 이후 독일 베를린을 향해 진격해온 소련군은 히틀러의 생일날 압도적인 화력으로 베를린 중심부를 강타한다. 소련군이 시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민들까지 합세한 독일군은 시가전과 백병전 등 최후의 저항을 이어갔지만 역부족이었다. 폐허로 변한 베를린에 입성한 소련군은 국회의사당에 붉은 깃발을 내걸고 연합군에게 항복한 독일에게 다시 소련에게도 항복할 것을 강요한다. 나치 독일이 패망했음을 알리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됐고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다. 다음 이야기. 스페인 무적 함대가 지중해를 장악하기 전 유럽 국가들은 예술마저 접수한 이탈리아를 노렸다. 이탈리아를 차지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치열한 전쟁, 이탈리아 전쟁. 이때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절정기였거든요. 예술이 융성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샤를 8세를 또 어떻게 구워 삶아서 여기를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나폴리에 갔는데 샤를은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꼼짝도 안 해요 거기서. 그 동안에 베네치아 끌어들이고 스페인 끌어들여서 순식간에 샤를이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얘들은 깨끗하게 돌파하고 나가요. 네? 그래서 집에 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태리는 침공하기 쉽다라는 걸 온 유럽에 가르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온 유럽이 이탈리아를 노리기 시작합니다.